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책 과정 중에서 큰 두 번째 단계였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정하는 것이 결정 단계인데, 세 가지 또 작은 소단계로 구분을 했었죠. 첫 번째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 있었고, 그 탐색을 어디서 하느냐, 정책 대안의 소스가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탐색된 대안들을 이제 비교하고 평가 따져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택할 것이냐, 소망성 기준과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기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소망성이란 내용적으로 대안 자체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는 건데,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소모할 것인가, 그리고 efficiency,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의 그 비율인데, 효과성과 정책 비용을 같이 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책 비용과 관련해서 정책 담당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 정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지불해야 되는 비용, 사회 비용이라고 했었고, 총 비용은 직접 비용과 사회 비용을 다 같이 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직접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회 비용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총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개념을 더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회 비용이었죠. 이 대안의 시행을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정책 비용을 만약에 다른 대안에 투입했었더라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사안은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해서 남는 장사가 되느냐? 그래서 20만 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100만 원어치 이익을 봤어요. 이익 본 겁니까? 이 수치만 보면은 당연히도 5배 남겼다, 이거 괜찮은 장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사보고, 뭐 또 전문가 고수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식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좋은 거다 해서 20만 원 들여 샀어. 그래서 100만 원 이익을 봤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총 비용은 주식 사는 데 들어가는 20만 원만이 아니라 주식을 어떤 걸 살까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합한 게 총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주식을 살까,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이 결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원이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결정 비용, 디시전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캘큘레이션 코스트라고도 하고, 또는 뭐 탐색한다 해서 서치 코스트라고도 하고, 또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결정을 하려면은. 그래서 인포메이션 코스트, 정보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다 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정보를 찾아봐야 되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그 비용을 우리가 디시전 코스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정길 교수님 교과서 404쪽에 보면은 정보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책 결정 이론 할 때 사이먼의 뭐 합리 모형, 뭐 제약단 합리성 이런 얘기할 때 그때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정책 비용 중에 사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고,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결정 비용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은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면은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점심 뭐 먹었어? 라면 먹었습니다. 왜? 싸서 먹었습니다. 고민했어?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탐색 비용, 정보 비용이 또는 디스턴 코스가 조금 들어간 거야. 자네는 점심 뭐 먹었어? 왜 그걸 선택했나?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없어요 하면은 디스턴 코스트는 거의 제로인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예컨대 3,000원짜리 3,000원 내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느낀 효용은 10,000원어치야. 야, 내가 엄청 많이 남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렇게나 결정했어. 디스턴 코스트가 제로였어. 그러면 이건 남는 장사지만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제일 만족할 것인가 해가지고 막 알아보는 거야.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따져보고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손해보는 짓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나중에 정책 결정 이론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때 기억해 보세요. 자, 약간 다른 이제 사안인데, 자, 지금 소개하는 게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참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게임이 있어. 이기거나 질 확률이 반반이야. 이길 확률, 질 확률 똑같은 반반인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게임에서 이기면 10만 원을 받는데 지면 그 대신 5만 원을 지불해야 된대. 자, 만약에 이런 게임이 있다. 어디 유원전 올라가는데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바위꾼처럼 속이는 건 없다고 치고 정확하게 확률은 절반이다라고 치고 반반이라고 치고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게임 한번 덤벼볼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확률은 똑같고 이기면 10만 원, 지면 5만 원 내가 돈 나간다. 자, 사실은 요거는 개인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용감무쌍하게 막 도전해보는 사람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모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두 가지 게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번째 종류의 게임은 다 똑같은데 지면 10만 원을 내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퍼가 오기를 두 번째 게임 같은 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게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아? 사실 확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기대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텐데 확률 곱하기 비용 하면은 똑같아. 그죠? 0.5 곱하기 10만 원 하면 5만 원이야. 똑같아. 그런데도 안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당연히 1번을 고르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6만 원을 지면 6만 원을 지불한다. 지면 7만 원을 지불한다. 이런 상황. 이거 할까 말까? 8만 원 지불해야 되는 상황. 9만 원 지불해야 되는 상황. 이거 내가 이런 게임 한번 덤벼봐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확률 곱하기 비용 또는 확률 곱하기 상금 하면은 5만 원은 똑같아. 맨 밑에 경우에 2번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런 게임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똑같이 5만 원인데 기대치는. 자, 이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뭔가 좋은 거 혜택, 편익, 이익 하고 뭔가 안 좋은 거 손해, 피해, 비용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낄 때 인지할 때 사실 액수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혜택과 손해가 똑같은 비용이다 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되게 사람들의 그 분기점이 손해 액수는 혜택 곱하기 0.65 정도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예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어떤 정책이 예상하기를 9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고 100만 원의 이익, 편익이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런 정책, 10만 원이 남는 거니까 이익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혜택과 손해에 있어서 인지된 가치의 불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예상 비용이 65만 원이 돼야 예상되는 편익 100만 원하고 같은 가치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예상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좀 작아야, 손해되는 금액이 작아야 이게 같은 가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비용 100만 원, 그다음에 편익이 100만 원 예상된다 하게 되면 이거를 같은 등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치로는 똑같이 100만 원이지만은 어떤 걸 더 크게 보느냐? 100만 원 손해 그러면 우와 무지 크게 보이는 거고 100만 원 이익 그러면은 그만큼 안 커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똑같다 하더라도 두 개, 비용이냐 이게 이익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크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그런 느낌까지도 만약에 감안을 한다면은 90만 원 비용 내 가지고 100만 원 편익을 본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만약에 100만 원의 편익이 예상되는 정책이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은 65만 원까지 소요되는 거라면 할 만해. 그런데 65만 원 이상 만약에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예컨대 80만 원 비용 들인다 또는 90만 원 비용을 들인다. 수치만 놓고 보면은 90만 원 또는 80만 원 비용 들여서 100만 원 이익을 보니까 좋은 건데 사람들이 느끼는 걸로 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오히려 손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닥치는 안 좋은 일은 크게 막 부풀려 가지고 내가 되게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것처럼 뭐 인생 완전히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오는 좋은 일은 그 뭐 별거 아니지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다운시켜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2번 아니겠습니까? 1번 같은 경우는 2300년? 내가 살아있지도 않을 거고, 이때 뭐 인류의 절반이 죽고 뭐 살아남은, 나는 그때 살아남지도 않은데,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문제라는 게 결국은 주관적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문제로 인지되지도 않아. 왜?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이제 할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디스카운트라는 얘기인데, 이 할인이라는 말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이 돈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지금 내 앞에 100만 원을 딱 주는 경우하고 내가 1년 뒤에 너한테 100만 원을 준다라는 것하고, 100만 원이라는 돈은 똑같은 수치지만은 내가 느끼는 그 효용, 가치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손에 100만 원이 1년 뒤에 보장된 1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 나로서는 그 얘기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그만큼 더 미래에 준다는,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어떤 이익은 그만큼 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거는 미래의 비용 또는 편익을 현재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이걸 전환하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데, 미래 비용 또는 미래의 편익이라는 거는 현재 값에다가 할인율을 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0.9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1년 후에 받게 될 100만 원이 있다고 치면은 1년 뒤 내가 받는 100만 원의 지금 가치는 거기에 0.9, 할인율 0.9를 곱한 9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그 어음 할인이라는 겁니다. 어음이라는 거는 내가 돈 언제 줄게, 지금은 없어, 하지만 내가 3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돈 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어음인 거죠. 약속 어음 받으면 1년 뒤에 분명히 약속된 돈을 받는데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럴 때 어음 할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어음 할인 해주는 사람한테 예컨대 100만 원짜리 어음을 들고 가서 그 약속 증서를 주고 내가 돈을 받는 거야. 얼마를 받느냐? 9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1년 뒤에 나한테 100만 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내가 그걸 기다리느니 지금 당장 확실하게 내 손에 90만 원이 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할인율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돈을 받게 되는 그 미래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미래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승수를 하다 보면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2300년 되면은 뭐 지구가 뭐 멸망하고 어쩌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쭉 하다 보면은 거의 제로가 돼 버려.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나한테는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이따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이게 더 큰 문제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인류가 망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건 나로서는 신경 쓸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정책의 성과라는 게 시행은 지금 하지만 성과는 미래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50만 원을 1년 뒤에 번다라고 할 때 그럼 150만 원 버니까 50만 원 남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용은 지금 100만 원 투자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 150만 원은 1년 뒤야 또는 2년 뒤야. 그럼 그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100만 원보다 못할 수도 있게 되겠죠. 만약에 미래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느냐? 할인율이라는 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그리고 1년 뒤에 돈을 받아야 돼. 그때 이자까지 받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1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그대로 받으면 1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작으니까 내가 그걸 보완을 하려면은 지금의 100만 원 가치로 하려면은 1년 뒤는 이자가 더해서 110만 원이 돼야 지금의 100만 원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평소에 굉장히 친한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 내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야. 이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받을 때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돈 빌려달래. 근데 이자를 많이 쳐주겠대. 그 경우하고 뭐 이자를 예컨대 뭐 50%를 주겠대. 1년 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1년 뒤에 50만 원 이자 50% 쳐줄게. 이거 대부업계 그 법정 이자보다 훨씬 더 비싸. 그러니까 딴 데가 돈 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돈 빌려줘. 내가 1년 뒤에 50% 줄게. 하면 빌려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은 할인율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나를 못 믿으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러면 할인율이 굉장히 커지겠죠. 아니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빌려줬다가 떼어먹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무지무지 이자가 비싼 경우라면은 혹시 한번 빌려줘 볼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자율이 90%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렇지만 이자 50% 가지고는 택도 없다. 왜? 1년 뒤 150만 원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그 담보가 없단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면. 그게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성 기준 중에 공평성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퀴티라는 기준인데, 이거는 정책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뭔가 좋은 효과, 성과, 혹은 정책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관한 겁니다. 공평성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평적 공평성을 보통 우리가 fairness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기계적 공평성이라는 거죠. 평등하다라는 할 때의 의미가 이거랑 비슷한데,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비춰볼 때 고교 등급제라든지 기여 입학제 같은 경우가 좋은 정책 대안이 아니라고 배제되는 이유예요. 고교 등급제 뭔지 알죠? 어떤 학교,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지역, 어떤 학교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을 내신을 똑같이 가중치를 주면 되겠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에서의 10등하고 공부 좀 못하는 데에서 1등하고는 사실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등급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안 된다.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수평적 공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 고등학교고 뭐 거기서 뭐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어쨌든 다 똑같아. 똑같이 취급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설령 객관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가 성적이 대체로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안 따져. 다 똑같이 취급해.
어느 학교 학생이든 다 똑같이 취급해. 이게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하는 거죠. 기여 입학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학들이 돈 없어가지고 참 어려워하는데 이럴 때 뭐 몇 명이서 돈을 뭐 억수로 많이 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건물도 짓고 학생들 방학금도 많이 나눠주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왔지만 그때마다 이 대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평성 중에서도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보니까 이건 절대로 좋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돈 많다고 해가지고 남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시험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건 안 된다. 모든 수험생은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수평적 공평성이고 반면에 수직적 공평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배분적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수직적 공평성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도 예컨대 뭐 농어촌 자녀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예컨대 장애인들 또는 뭐 그 가정이 형편이 열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준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서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그런 취지로 배려를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기도 뭐 이런 쪽에서는 예전부터 너무 엄격한 규제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공장 유치하는 것도 힘드니까 규제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풀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 그렇지 않아도 막 잔뜩 기업들이 몰려오고 공장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 규제 완화시켜버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직적 공평성이 되는 거죠. 뭐 경로 대증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철 이런 거 그냥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 마찬가지고 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그냥 한국인들끼리 결혼한 가정들보다 소득이 뭐 별로 낮지 않아도 소득이 비슷해도 여기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뭐 이런저런 그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뭐 출산 도우미도 파견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직적 공평성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어퍼머티브 액션 해가지고 백인들이 아닌 그 소수민족이나 또는 그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대학 입시할 때 우리나라 특별전형처럼 특별한 쿼터를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적은 그 흑인 학생보다 훨씬 좋은 백인 학생이 이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소수인종 사람들에게 부여된 그 쿼타 때문에 얘는 떨어진 거야.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쟤는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단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어. 나는 떨어지고 성적이 좋은데. 이래가지고 이건 역차별이다 해서 뭐 소송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학생 입장도 나름대로 타당했던 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뭐 노예제도 때문에 그 흑인들이 원치 않는 나라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고 뭐 이런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 뭐 이런저런 해서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노예로 데려왔냐? 내가 노예로 부려먹었냐? 아니거든. 그런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 이래가지고 역차별 제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역차별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파레토 이건 넘어가. 이건 경제학적 문제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망성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민주성 또는 이제 대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대로 할 의무가 사실은 없어. 법적인 의무는 없어. 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는 거니까. 소비자 말 안 듣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안 하다가 망해버리면 자기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마땅히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데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은 주권 재민이란 말이야.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인 국민이 하라는 대로 정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소망성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성 또는 대응성이라는 거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국민들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 이것도 소망성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성 또는 대응성이라는 기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일면이 이 밑에 써놓은 건데 소위 말하는 그 뭐 국민정서법 또는 뭐 땡깡법, 뭐 떼법이라는 거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뭐 이런 거와 좀 비슷한데 여러분 스티브 유라고 혹시 기억합니까? 한국 이름 유승준. 이가 댄스 가수였잖아요, 그죠? 나는 군대 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쓱 갔다 오더니 나 아메리칸 시리즌 하면서 스티브 유 뭐 이러면서 군대 안 간다 그랬어. 그러고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서 알고 있죠? 입국 절차도 받지 못해 거기서 그냥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그냥 바로 돌려보냈어. 이게 사실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왜냐? 유승준이니까 스티브 유가 뭐 인터폴에 수배된 뭐 마약 범죄인이냐 깽단이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선량한 아메리칸 시리즌이야. 그지? 근데 그냥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못 들어온다, 법무부에서 못 들어온다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야. 공항에서 그냥.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국민정서법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국민들 정서가 왜 군대를 안 가? 저렇게 춤추고 멀쩡한 녀석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정책을 만들 때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혹시나 스티브 유를 추방했던 게 법을 초월한 순전히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국민들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좌우된 불합리한 정책은 혹시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또는 주민들의 뜻을 수용한다라는 거 분명히 민주 체제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자칫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악악대다 보면은 국민들 또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땡깡에 그냥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고 자 대안을 비교하는 이제 기준 첫 번째가 소망성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feasibility라는 겁니다. 대안이 실제로 바람직하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게 채택될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건데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그 테크니컬한 feasibility입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인데 이거는 우리 교과서 396쪽부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라는 정책을 구상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SDI라고 정책 불렸는데 이게 일명 스타워스 프로젝트라고 됐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스타워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억나겠지만은 왜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는 미사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레이저포 같은 걸 막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둘러칩니다. 뭘로? 기지를 아니면 벼를 이렇게 그 적의 레이저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거 뭐라 그럽니까? 게임할 때 나오잖아. 뭘 친다 그럽니까? 실드 치는 거야. 보호막으로 실을 딱 치는 거야. 그러면 적에서 막 미사일을 막 쏴도 레이저를 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전하단 말이야.
이런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 소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 실어가지고 쏘면 어떡하냐. 이게 그냥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본토로 떨어지면 큰일 아니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스타워스를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레이저 기지를 건설하고 24시간 내내 소련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떴다 하면은 우주 정거장에 있는 레이저 기지에서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오기 전에 요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전역을 보호막을 친다. 근데 실제 영화처럼 보호막을 친다는 건 아니고 우주에다가 그 레이저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요격시킨다라는 거였다고. 이게 됐었으면 영화지. 안 됐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애썼는데 결국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 제일 큰 문제가 기술력이 일단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 미국이 그렇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현재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24시간 우주정거장에 있다가 뭐 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을 바꾼 게 레이저가 어려우면은 그러면 이제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걸로 우주정거장에 미사일기 갖다 놓고 요격시키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런데 요거를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다시 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MD라고 했습니다. MD가 뭔지 압니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막. 경상도에서 MD 하면은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나? 문디라고 그러는데 이건 농담이고 문디가 아니고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비슷한데 우주정거장은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말하자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저쪽에서 날아오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요격시킨다라는 거라고. 이게 실제로 여기 내가 자료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다. 이지스 함에서 이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아오는 뭐 그 탄도 미사일을 이제 있다고 하고 그걸 이지스 함을 이용해 가지고 선상에서 그 요격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거야. 실제로 맞췄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처음에 한 게 아니라 2001년도부터는 총 80번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중에 뭐 64번을 성공했다는 거고 아마 갈수록 점점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2개를 뭐 따로 한 다음에 각각 요격시켰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 일단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 실행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또 쓸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온라인상으로 불법 또는 불건전한 정보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애들한테 접근하면 안 좋은 정보 차단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뭘 만들어면 또 그걸 또 비집고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재정적 또는 경제적 실현 가능성. 이거는 쉬워요. 돈 문제, 돈. 돈이 있느냐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이 빌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줄게 라고 해놓고 나서 딱 된다 하면은 돈이 없네요. 공약을 내가 어기는 건 아니지만은 언젠가 하겠지만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 할 때 정책 관련된 학회나 아니면 뭐 그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공약 분석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뭘 하겠느냐, 이게 얼마만큼 좋은 일이 될까 하는 건 못지않게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거냐 하는 거죠. 당연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희박하다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초연금 공약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그래프를 보면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 할 때 약속했던 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다 지급하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뭐 2020년에는 26조 원이 되는 거고 2040년에 되면 160조 원, 2060년에 되면 387조 원이라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실시하려면 이랬다는 얘기죠. 한 10여 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국 도서관 반납 1호나 이게 무슨 말인지
얼핏 들으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울릉도에 놀러 갔어. 거기서 자기가 착 백사장에서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울릉도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딱 빌려. 그래서 해안가에서 커피 한 잔 들고 분위기 잡으면서 책을 딱 읽어. 근데 오다 보니까 반납을 하고 자기가 그냥 들고 왔어, 서울까지. 야, 이걸 주려면 어떻게 다시 또 울릉도까지 가야 되나? 한심해.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도서관에 탁 떨어뜨려 주면 된다는 얘기죠. 마치 우체통에 넣는 것처럼, 편지 넣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우체국이란다. 전국의 도서관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넣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책 좀 많이 읽겠지라고 했어. 근데 그러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떨어졌냐면 그거 하려면은 그럼 도서관들끼리 책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려면 엄청 비쌀 텐데 돈 많이 들 텐데 그 돈 어디서 납니까 했더니 아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쑥 들어가 버렸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울의 강북과 강남 지역의 집값이 격차가 워낙 심하게 막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강북 지역에다가 특목고를 좀 많이 짓자. 강남의 특목고처럼 강북의 특목고 많이 지으면 우리나라는 이 입시가 이 국민 생활을 완전 좌우하는데 이 특목고 많이 있으면은 입시 때문에 강북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 올라갈 거니까 강남 북의 집값 격차가 해소되겠지라고 했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당시 재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오케이 우리 추진합시다라고 밀어붙이려고 그랬어. 근데 학교를 짓는 일은 고등학교까지는 누구 소관이냐면 서울시 교육청 소관이야.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한 10년 됐죠. 재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학교를 지으려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600억 내지 700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했었대요. 근데 교육청이 우린 돈 없는데 그럼 니네가 돈 줄 거냐? 그랬더니 아이 우린 돈 없고 학교는 니네 소관이니까 니네가 돈 지어야지.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우린 예산 없어 못 지어. 이래가지고 그냥 흐지부리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돈 없으면은 실제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되니까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세 번째로 행정적 실현 가능성. 이거는 그 대안을 시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조직 또는 뭐 인력 뭐 이런 게 있느냐, 전문적인 인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라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10년도 더 됐던 걸로 내 기억을 해요.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자라는 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해가지고 크게 논의가 돼서 막 될 것처럼 막 보였었는데 이것도 결국 흐지부지 됐는데 취지는 이런 식이에요.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잡아볼까 하다가 나온 안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 정부 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애들 밤늦게 못 돌아다니게 하는 제도 있는 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로 범죄는 껌껌한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런 벌건 대낮에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들은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숙제하고 자야지 빨리.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들어봤지. 옛날에는 밤 10시 되면 라디오에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라 뭐 이런 방송을 했어.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그거 모르나?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썽 부리는 녀석들 밤에 못 돌아다니면 범죄율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아. 그런데 자 그럼 시행해볼까요? 했더니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누가 단속을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밤 10시부터 뭐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은 못 돌아다닌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범생이들은 이런 법이 있으나 없으나 밤에 안 돌아다녀. 그냥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자. 말썽 부리는 녀석들은 이런 법이 있건 없건 싸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 실효성을 있으려면 싸돌아다니는 그런 녀석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처음에 누가 단속해야 했더니 그래 선생님들이 해야지 이런 거야.
실제로 옛날에 나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선대본 선생님들이 주말마다 이 변두리 극장 같은 데 다니면서 이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성숙한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지네 언니 옷이나 아니면 지네 형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너무 어설퍼가지고 딱 보면 보여.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너 임마 어느 학교 학생이야 그래서 이름 적어가지고 막 그 학교로 보내고 야단치기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단속해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해되죠? 낮에 애들 가르치고 밤에는 야자 감독하고 죽겠는데 뭘 또 그러고 나서 밤에 또 나와가지고 애들 또 단속하란 말이냐.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 다음은? 경찰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 또 화가 났어. 도둑 잡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밤에 나가서 애들까지 또 잡으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애들만 단속하는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죠 이런 거야. 그럼 만들까? 그럼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주나? 월급은 어떻게 줘야 했더니 돈이 있어야 했더니 돈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럼 에이 뭐 관둬 흐지부지 돼버렸어. 이게 처음에 결국 뭡니까? 행정적인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안을 만들어서 좋은 것처럼 보였어 내용적으로는. 근데 이제 막상 실행하려고 했다 보니까 누가 할 건데 어느 조직이 담당할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조직이 없으니까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그때는 돈 문제가 나오게 된 거고. 자,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 그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는 것이 법적 혹은 윤리적 실현 가능성인데 그 대안의 내용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또는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인 윤리 또는 기존의 법률에 위배되면은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때 이 앞에 있는 카툰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멕시코 접경 지역에 항상 그 멕시코 쪽에서 넘어오는 그 불법 이주자들이 많아가지고 골치인데 그걸 막는다고 세상에 저런 식으로 옛날 뭐 사극에나 나올 법한 식으로 목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의 윤리관에 비춰볼 때 아무리 저렇게 하면 효과는 확실하다 하더라도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법적 또는 윤리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사회라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내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그 뉴스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 중국에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부패한 관료들 뇌물 받거나 이랬을 때 아주 그 뻔때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사형시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던 거는 같아. 이거 사실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 학교 깨끗이 하려면 좋은 방법은 한 놈만 걸려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살시켜버리면은 총알 한 방 값으로 어쩌면 이 청소하는 분들이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교가 깨끗해질 수도 있어.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벌금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껌배 타면 박살 나는 거고. 근데 또 우리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때는 글쎄 껌 씹고 밑에 버리는 건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막 곤장을 치고 막 벌금 물리고 아이 그건 좀 심하다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마다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한참 전에 싱가포르에 사는 미국 애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주차한 그 자동차를 이렇게 뭐 이렇게 싹 긁은 거야 옆으로 이렇게 여러 대를 이렇게 막 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서 태형에 처한다고 했다는 거야. 벌칙이. 이게 옛날처럼 이게 엎어놓고 곤장 치듯이 막 이렇게.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이게 외교 문제까지 좀 배워야 될 뻔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식하게 이게 뭐 옛날 원시 시대냐. 무식하게 말이지 그런 식으로 애를 잡으려고 그러면 말이 되냐 해가지고 발끈하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그만 녀석이 차를 막 긁고 다니는 거는 원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말 싸워줬어. 근데 실제로 애를 때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회교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돌로 쳐 죽이는 것, 투석형.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냥 뭐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사회의 그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치 체계에 비춰봐야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부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만 생각한다면은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 때 이게 보편적인 윤리의식, 보편적인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혹시 이게 위배되는 건 아닌지, 또 이건 특히 이제 좀 하급 단체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정책을 만들 때 사실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이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상위 법률에 저촉이 돼버리면은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씁니다. 2004년도에 혹시 여기 이제 판교 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판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강남에 이제 몰린 그 아파트 단지들 좀 수요도 분산시키고 뭐 강남 집값도 안정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판교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근데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갈까? 판교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 갈까? 그때는 굉장히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판교 신도시 분양할 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대치동을 이사시키자 그랬어요. 대치동 학원가. 학원을 진짜 이사시키는 건 아니고 대치동 학원가 그 명품 학원,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명품 학원 단지를 조성하자 그랬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학원들한테 맞으면 여기를 이제 그 아주 싸게 분양을 시켜줘가지고 이 판교 단지에다가 학원 단지를 조성시키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판교 단지가 강남 대치처럼 막 잔뜩 몰려오면은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뭐 이래 되지 않겠느냐 이랬다고. 그렇다 합니까?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으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 대치동이 비싼 이유가 결국은 사교육 기반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판교에다가 제2의 대치동 학원센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분양도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왜 이게 부결이 됐냐 하면은 글쎄 효과성은 좋을 거는 같은데 이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사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런데 정부가 공교육을 진작시키지는 못할 망정 사교육 기관에게 학원들한테 세상에 특혜까지 줘가면서 학원 단지를 조성을 해? 정부가 미쳤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 우리 사회의 그 가치관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 그러니까 분양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그 땅값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꽤 효과가 기대됐었지만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 가치관에 비춰보면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얘기가 좀 되다가 결국은 그 없어져 버렸죠. 이것도. 자, 이런 게 법적 또는 윤리적 실현 가능성이고, 이건 뭐 넘어가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인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때 정치적이라는 말은 꼭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서포트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그 특강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대선 시즌 바로 직전쯤 됐었는데 그때도 복지 지출이 꽤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강 나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복지 지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늘려야 된다. 우리 사회는 사실 전체 총 비용 중에서 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아직 OECD 국가로 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율 면에서 확실히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를 줄이는 건 말도 안 되고 더 늘려야 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되느냐? 세금 더 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금을 누구한테 거야 되느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거야 된다. 소위 부유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새누리당에 있는 양반이 했어. 근데 지금 그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세금을 더 걷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한테 조세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 지출해야 된다. 이거 내용은 그렇다는데 과연 돈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거를 과연 용인할까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정치적인 권력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취지는 참 좋고 뭐 도의적으로도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런 안이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서포트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된 거는 1993년 8월 15일로 내가 기억을 해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게 93년 2월이었고, 그리고 8월 1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금융실명제는 대통령 혼자 한다 만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금융실명제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전두환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의 성격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그 당시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게 아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또 전두환 정권 당시에 만든 법이 왜 그러면 노태우 정권 때도 시행이 안 되고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시행이 됐을까? 요게 그 뒤에 일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전두환 정부 당시에서 그 이 금융실명제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경제관료들이었어. 경제관료들이 볼 때 그동안 이제 70년대 이렇게 고도경제 성장하면서 그 사이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이에 이런 그 뒷거래들, 검은 돈 거래, 정치자금 이런 게 우리 경제에 결코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해서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어요. 경제관료들이. 당연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야. 왜? 자기네들 돈 들어오는 구멍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법의 내용 자체는 소명성 면에서는 너무 좋은 거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물고 늘어졌냐 하면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어. 80대 초반이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컴퓨터가 이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참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전산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뭐 전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전산 프로그래밍 기술로는 이거 어려울 텐데요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여기 홍릉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키스트 있는데 거기에 시스템 공학센터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 당시 장을 했었던 그 소장을 했던 분이 우리나라 컴퓨터계에서는 완전 그 최고봉 태도에 해당하는 분이 거목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니까 당신네들이 물어봐라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하니까 이거 어렵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 쉬운 거는 아닌데 아무리 어려운 병도 허준이나 아니면 화타 같은 명의한테 맡기면 문제없이 고친다. 요쯤이야 우리 전산 실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다. 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야. 기술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거 쉽다고 하니까 내용은 분명히 좋은 것 같아. 우리 돈 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도 없고 기술적인 피저빌리티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 법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왜 시행이 안 됐느냐?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 신묘막측한 그 지니어스 같은 그런 그 천재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법안에다 다 써놨어요.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쫙 다 해놓고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고친 게 아니야. 법은 다 이미 그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부칙에다가 뭐라 써놨냐면은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게 정말 신의 한 수 같아. 그러니까 법은 다 만들어줬어. 근데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대통령령은 국회가 안 만들죠. 대통령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 안 만들면, 영을 안 만들면, 언제부터 한다라는 영을 안 만들면 법은 있는데 시행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냥 법은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있는데 그냥 법은 지나가고 그런데 YS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집권하기 전부터 요거 하면은 요거는 꼭 선봐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미리 딱 꼽아두고 있다가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바로 그 비밀리에 그 태스크포스 만들어가지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말 비밀리에 공공실 작전 하듯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뒷얘기를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참 별일을 다 하셨더구만. 그 핵심 그 되는 그 인력들 몇 사람이 아파트를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 몇 달 동안을 그냥 합숙을 하면서 그런 거야. 근데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외국 출장 갔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미국인데 뭐 이러고 이런 쇼를 해가면서 숨겨왔던 거예요. 왜 숨겼느냐?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또 정치인들이 중간에 막 별의별 압력을 다 가해가지고 요거 못하게 들어올까 봐 사실 YS 정부 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던 것들도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그 뒤에서 정책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명분은 분명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서포트를 받지 못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사전 준비를 딱 맞춰놓은 다음에 8월 14일 날 밤 9시 뉴스에 8월 15일 0시부터 그러니까 3시간 뒤죠. 부터 금융실명제 시행합니다. 대통령령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93년 8월 15일로 내 날짜를 기억하는데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내용적인 면에서 또는 다른 모든 실현 그 피지빌리티 측면에서 다 최고로 좋아도 키를 잡고 있는 그 핵심적인 사람들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은 될 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 타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용적인 차원에서 참 좋은데 이걸 이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만 이렇게 비토가 돼버려. 그러니까 법안에 들어갈지는 못해, 살아남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좀 달래가면서 좀 만족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안이 이렇게 누더기처럼 막 이렇게 되고 원래 참 그 아주 웅대했던 그 취지가 막 깎여가지고 뭐 반쪽짜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뭐 문제다라기보다도 그 이상적인 것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밀어붙이다가는 아예 100%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50%라도 일단 통과시켜서 하자. 이렇게 해서 법이 좀 불완전하지만은 좀 미흡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책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의 비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개 기준을 쭉 봤어요. 크게 소망성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피지빌리티 기준이 있고 소망성 안에도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효과성, 효율성, 뭐 비용, 형평성, 민주성 이런 게 있고 피지빌리티도 뭐 테크니컬, 뭐 금전적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요는 뭐냐? 그래서 그러면 제일 괜찮은 대안, 제일 좋은 대안이 뭔데? 이게 사실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데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앞에 사진 알죠? 뭔지? 4가지. 개콘에서 나왔던 그 4가지인데 거기 하나 더 추가되어 5가지인가? 여학생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 5명 중에 누가 베스트 가입니까? 남학생들 만약에 이 5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어? 다 싫지? 그래, 선거할 때도 그렇잖아. 다 싫어. 근데 뽑긴 뽑아야 돼. 대안이라는 경우가 사실 그래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게 있느냐? 없어. 장동건처럼 정말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연기 잘하고 뭐 인간성 좋고 그런 사람이 장동건이 있으니까 있기야 있겠지만은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 대한민국 남자 전체 수 빼기 장동건만큼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다 이렇게 해서 고르는 거야. 여러분 남학생들 나중에 결혼할 때 장동건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꿈을 미리 꺾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정책 대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퍼펙트, 다 만점짜리였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를 골라야 돼.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 참 잘생긴 것 같은데 아쉽게 키가 좀 작다라든지 키는 굉장히 큰데 좀 촌스럽다든지 키도 적당하고 잘생겼는데 인기가 없다든지 적당한 키 그런데 이건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많이 먹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다 괜찮은데 이 머리숱처럼은 좀 그렇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얘는 요게 좋은데 저게 좀 그렇고 또 이거 그런데 저게 그렇고 다 합치면 좋은데 아쉽게도 합칠 수는 없고 과연 우리가 이 중에서 베스트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실제 문제예요. 우리가 정책을 평가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 거는 각 개별 기준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좋은 거 하나를 고르려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다 적용시켜 보면은 다 각각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실제 이 기준들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각 대안을 점수화할 때 측정 단위가 사실은 서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합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든 것 보면은 코스트가 근데 돈은 10억 원이 들고 시간은 1년이 들고 사람은 100명이 필요하다. 이런 대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대안은 돈은 첫 번째는 10억 원, 1년 100명이고 두 번째는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간은 한 달이야. 사람도 50명만 있으면 된대. 이거는 코스트만 따지는 건데도 단위가 다 달라요. 사람 인원수, 시간, 그다음에 돈. 이걸 어떻게 합쳐? 여러분 키 180cm 더하기 몸무게 70kg 하고 키 170cm 하고 몸무게 80kg 이게 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단위가 다르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물론 이렇게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든 똑같은 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그 보통 어떻게 하느냐? 같은 단위로 환산할 때는 대개 돈, 화폐 단위로 바꿔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거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100명이라는 인력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뭐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한 다음에 돈 단위가 같아지니까 이걸 합산해가지고 그러면 총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 또는 기대되는 비용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측정 단위가 다른 것들을 합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서 외모하고 키 이 두 개 기준으로 만약에 남자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키가 우선이냐 외모가 우선이냐?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나는 키가 큰 게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얼굴 잘생긴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우선순위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것도 결국은 팔리틱스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돼요. 가중치라는 말이 됩니다. 중앙일보에서 대학 평가할 때, 뭐 QS 대학 평가할 때, 뭐 어디서 뭐 평가할 때 항목들을 좀 놓는데 왜 다른 항목은 안 하고 그 항목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 그거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은 그게 안 중요해. 그럴 수도 있어. 또 내가 알기로는 중앙일보 그 각각 항목들이 가중치가 없대요. 똑같대. 근데 그게 왜 똑같아야 돼? 근데 논문은 뭐 저서보다 한 2배, 3배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중치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럼 똑같이 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답변은 없어.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평가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 뒤에서 팔리틱스에 의해 가지고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기준들 간에 서로 이제 충돌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같은 것. 이게 제일 그 대립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효율성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수직적 공평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00명 이상인가? 예전에 300명, 지금은 1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부문이건 정부 기관이건 할 것 없이 100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서는 2%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어.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 이미 오래됐어.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면은 월급 주는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물론 장애 나름으로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은 또는 더 뛰어난 그 생산성도 있겠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포용을 해서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일자리 안 주니까 법으로 만들었다. 수직적 공평성 차원에서는 특혜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올려서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 대안인데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좀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성, 민주성 부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학교 졸업반 때 내 친구가 그때 학생회장 하던 애가 대표하던 애가 야 우리 졸업할 때 뭔가 그래도 기념적인 거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겠냐 뭔가 좀 그 졸업을 기념하는 뭔가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회의하자고 모여라 했더니 17명인가 16명인가 왔어. 그래서 뭘 하기로 결정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안 이루어졌어 사실은. 이해가 되죠? 다 말이 다른 거야. 다 말이 달라.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끝나고 나오면서 아이씨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왜 독재인지 이해가 간다 뭐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 이거는 여럿이서 의사결정 해본 사람은 다 몇 번씩 경험해봤을 일이라고. 일일이 사람들 다 의견 확인하고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고 이러다 보면요. 백날 가도 결정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면은 민주성 면에서는 참 괜찮은데 그거 다 들어주고 하려다 보면은 효과성 면에서는 완전히 그 형편없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견 수렴을 잘하고 민주적으로 한 대안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는 이런 그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기준들을 쭉 봤는데 이 기준들 상호 간에도 서로 충돌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순된다면은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럼 좋은 대안인가? 안 좋은 대안인가?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들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답은 없어. 그럼 정답도 없는 걸 왜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느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책 이론을 배웠으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혹은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그런 대안이 막 나올 때 또는 공약이 막 나오고 할 때 저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그냥 아 저건 좋은 것 같아 왜 그냥 이러지 말고 요건 요런 면에서 보면 이런 좀 괜찮은데 또 요 기준에서 보면은 좀 미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 항목별로 따져볼 필요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러면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우와 되게 좋네 이렇게 그냥 바보같이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각각의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케이스마다 어떤 대안, 어떤 기준들을 적용시켜야 될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 말고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